일본이 조선의 장례 문화를 표준화시키는 계기가 돼요. 왜 하나냐 두 개냐? 네. 근데 그렇네. 화장도 일제가 경정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순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성웅이죠. 성웅, 태계이왕. 근데 그게 다 박정희 때예요. 이승만 네가 친일파 비호했지, 박정희 네가 알파지 하면서 지난 40년간 아무도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것까지 연원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역사 좀 알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지성인 역사의 심장 심용환 작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저도 구독자인데 여기 출연하게 될 줄 모르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좀 오라고 막 진상을 부려서 제가 뭐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존대를 해주지만 조금 전까지 저한테 무슨 소리예요? 거의 무슨 뭐 일본 시민사학자라고 막. 아니요. 뭐 저도 심용환의 현재 사는 심용환 저도 구독 중이고요. 구독자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렇죠. 네. 오늘 출연을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간당간당. 뭐 일제감정기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제는 뭐 고착화되어 있는 또는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 잔재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알게 모르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고 된다면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오늘 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네요. 아니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야 화가 나는데 이렇게 뭐 화만 내고 나한테 뭐 질문지를 줬어요. 뭘 했어요? 아니 네 전문 분야잖아요. 바쁜 와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되게 티내네요. 생색내네요. 내가? 자. 이런 거 다 나가도 돼요? 그럼요. 내 달팽이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그마한 의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지금은 이제 문화로 고착화되어 있는 경조사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 제목TV에서 한번 했던 장례 문화 상주가 입던 거친 삼배 상복을 고인에게 입혀서 장례 문화를 격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유족 완장과 리본도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에 따른 것이며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 국화꽃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이 36년이 갔던 시간이고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전통사회였었고 일본이 들어오면서 식민지배 명분이라는 것이 근대화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근대 문화가 섞이면서 이제 일본식의 문화 혹은 일본이 이제 정리한 문화가 우리나라의 표준 준칙으로 자리 잡힌 사례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 장례 문화는 1912년에 메이지 천황이 죽어요. 조선을 병합하고 2년 만에 2년 뒤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조선을 점령한 걸 보고 죽었으니까 굉장히 뿌듯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되게 뿌듯하시네요. 오늘 자꾸 그렇게 내가 왜 뿌듯해 그게. 1910년에 조선이 병합이 되고 12년에 죽었으니까 과거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못한 일을 해냈다. 아마 그런 열망이 있을 거예요. 12년에 메이지 천황이 죽고 19년에 이제 고종 황제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국장이라는 게 일본이 조선의 장례 문화를 표준화시키는 계기가 돼요. 표준이 된다. 왜냐하면 조선도 그렇고 그 당시 일본도 그렇고 중앙집권화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고종이 죽으니까 똑같이 못하고, 왜냐면 얘는 이제 식민지니까 우리 격을 낮춰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메이지 전범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정착이 되고 장례문화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건 일단은 그전에는 우리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개화기 때가 되면서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었을 때 장례식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게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아, 그 조문객이라든지. 그렇죠. 상주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그 나비 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단 그때 처음 달려요. 자기들 했으니까 고종 생활했었을 때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삼배로 이렇게 완장을 두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하얀 것도 있고 가운데 검은 줄이 2개가 간 것도 있고 하나가 간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네. 왜 하나냐? 하나냐? 2개냐? 2개냐? 네. 근데 그걸 우리나라의 어떤 장례 업체도 답변을 못해요. 그래, 난 뭐 했지? 나도 상조에서 주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차요. 차지. 예. 네. 근데 보면 조금씩 달라요. 아, 맞아. 그건 이제 몰라요. 원칙이 없고. 원래 이 시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왼팔에 검은색 띠를 차게 했대요. 검은색 띠를 왜? 그냥 절차를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전통 장례식은 있으니까 양복 입은 그 사람들을 가슴에 나비 문양 받고 검은색 천으로 완장처럼 묶고. 근데 그게 해방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삼배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한 줄인지 두 줄인지는 왠지 모른다. 그거는 그 이후에 아마 삼배 옷이니까 약간 누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 계통의 양복에서 검은 줄을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삼배에다가. 근데 그것까지 연원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모르는 것도 알아가지고 온 거지. 아이, 나 참. 세상의 모든 걸 다 학자들이 알 수는 없어. 왜 반말하세요? 화났어요? 아니요. 아니, 이따 히로부미예요? 왜 이렇게 또 이름이냐고요? 안중근처럼 저격하는 수 있어요.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이것도 좀 궁금한 게 네네. 이게 리본과 검은색 완장이 장례식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잖아요. 네네네. 독립을 위한 모의를 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주가 누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제 아직은 입증이 안 된 얘기고 네. 그냥 가늠하면서 약간 카드라시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지 천황 장례 준칙이라고 그래서 먼저 전범이 만들어지고 네. 거기다 이제 고종승하 준칙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가슴하고 어깨 이게 팔에 두르는 양식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다. 가설이 아니라 입증하기 힘든.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건 하나에서 네. 장례식 때 모여서 뭘 하자라든지 그날 사인으로 뭘 하자 이런 수는 있지만 그게 오늘날 그 고차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화로 볼 수는 없다. 그저 국화꽃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일본의 국화라는 건 없고 일본의 황실을 상징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꽃이고 그 문화 제도가 이 시기 때부터 정착됐다고 통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병풍으로 그냥 이렇게 네네네. 장례식장 때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힐 때 옷을 어떻게 입히냐를 두고 원래는 다 살아있었을 때 입던 옷을 입고 묻혔어요. 그러니까. 네, 다 묻다가 17, 18세기가 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수의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비담, 명주 뭐 이런 거. 명주 아니면 삼배. 왜냐면 비단은 굉장한 고가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품이기 때문에 물론 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이제 무명과 삼배로 옷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삼배로 이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죄인이 된 마음으로 원래는 그 상주가 있는 옷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비단이나 명주나 무명 이런 거 일본으로 빼가려고 그 조선총독부 의례 준칙에 의해서 삼배로 입혀라라고 돼 있던데. 무명을 빼가기 위해서 옷을 무조건 장례식을 삼배로 해라 까지는 아직은 입증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쌀 빼기 위해서 그 빠진 거 보니까 삼미증식이라고 쌀 한 톨도 일본으로 다 빼가려고 뭐 비단 무명 명주라고 해서 뭐 안 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준칙이 34년인데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38년에 총동원령이 통과가 되면서 말한 대로 뭐 다 뽑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섞여서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34년에 나왔었던 준칙 자체가 애초에 천을 빼가려고 만든 준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삼배를 또 하긴 했었네요, 조선시대에도. 삼배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960년대 때 그 양녕대군 계열의 종친의 그 1960년대에 발견됐다. 발굴이 된 거죠. 네, 발굴이 됐는데 아주 양반가인데도 삼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 삼배 옷은 일제 잔재라고 보기 좀 어렵겠네요. 그건 어려운 거죠. 예.
다만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릴 때 막 커다 보면 올림픽도 하고 막. 올림픽 하고 이러면서 막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네. 풍요로워지면서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수의 관련된 기사가 폭증을 하기 시작해요. 장내 산업이 그렇죠. 뜨기 시작하는 거래. 이게 되니까 이제. 이게 되니까. 또 사실 90년대 들어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처리하면서 장례식장이 생기고 그 장례식장에 장례 관리사가 생기고 90년대 때부터 기사를 보면 명품 수의, 사회 문제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삼베르가 일제 강점 시기 때 물론 이게 하나로 딱 정해놨지만 그 전에도 했었다. 근데 일제 시대 때는 이걸 딱 다른 걸 못 하겠구나. 그때는 또 그게 고인은- 싸니까. 싸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정례화가 돼버린 거죠. 완장, 나비, 수의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조금 한편으로 씁쓸하네요. 그쵸? 예. 근데 이걸 또 막상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또 바꾸려고 해도 뭐 그게 없잖아, 기준이.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지내던 장례 방식이라는 건 지금 따라하기 지금이랑은 안 맞고.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라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시기 전후로 봤었을 때 너무 다르다. 그렇네.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기에는 한국 전쟁, 산업화 이렇게 힘든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문화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뜻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로 바꿀 거냐는 거네. 그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대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와. 그게 이제 그렇게 다르다. 아, 이건 진짜 딜레마네. 그래서 그러면 형상복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좀 평소에 좋아하셨던 거를 좀 그 류로 새로 맞춰서 입히던지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굳이 나온 김에 또 고민되는 거 하나 더 얘기하면 화장 문화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화장도 일제가 강조한 거예요. 왜?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유교 문화니까 시신을 다 이렇게 안치해서 무덤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첫째 불교 국가. 그러니까 일본은 화장을 많이 해요. 일본은 도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토랑 불교가 섞여 있는데 그 결혼식은 신토식으로 하고 그리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해요. 특이하네. 우리는 일단 유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세종대왕 훌륭하다 얘기하지만 진짜 세종대왕이 불교는 작정하고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탄압하세요. 승유역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불교 문화가 그렇게까지 문화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일본은 이제 워낙 강하게 장례식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서양인들이 하는 거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내의주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서양 애들이 공동묘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공동묘지를 쓰고 그리고 1912년인가에 묘지 규칙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공동묘지를 쓰라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화장 준칙을 만들어서 시신도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제가 그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 선생님이 없이 했거든요. 네. 7433사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례가 일본 강점기 때 남아있는 대표적인 잔재다. 문화재청에 계신 분 네네네. 저랑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주례 또 없이 안 했고. 했거든요. 그거 되게 역사의식이 있어. 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식 결혼식은 일제가 만든 건 아니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왜냐면 지금은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유리되질 않잖아요. 네. 그때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향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초기의 기독교들을 보면 그 사람들 안에서 목사님, 선교사들이죠. 선교사가 주례를 서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게 일반의 문화였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일본이 독일을 굉장히 동경했잖아요. 네네네. 네. 서양권에서 쓰는 이 목사가 해주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너무 혼인 예배. 있어 보여요. 권위적이고.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 차용을 해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똑같은 형식인데 맞아요. 다시 목사가 아니고 아니라 양가에서 자라는 명망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변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는 가장 이제 그러니까 걱정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종교 세력이었고 특히 기독교 세력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일본이 되게 웃긴 게 기독교랑 불교랑 천주교는 정식 종교. 이건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동학, 뭐 이렇게 대종교 이건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정말 막 때려잡았고 이제 그 대표 종교들은 때려잡진 않지만 포섭을 해요. 그 문화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정설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전통 결혼식 보면 주례가 없잖아요. 필요 없죠. 축제고. 일제 강점기 때는 그럼 결혼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전통 혼례랑 기독교 쪽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이제 일제의 관리하에서 나타나는 신식 결혼 같은 것들이 섞여서 등장을 해요. 신식 결혼이라면 어떤 형태? 주례사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주례를 봐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변형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경복궁 부셨던 거 기억나죠? 그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총독부를 무너뜨린 거죠. 아 제가 경복궁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본인도 모르게. 뭐 본인도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실언했고요. 편집.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독립운동 편하게 얘기하고 친일파들 편하게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친일 잔재라고 규정을 해서 총독부를 부시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위상을 세워주고 이런 게 김영삼 대통령 때가 최초예요. 아, 너무 늦었지. 지난 40년간 아무도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네, 못한 건가 아니면 안 한 건가? 못했죠. 안 했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그 자기들 정권에 유리하게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그냥 안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본인의 이제 정권 수립에서 친일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한 거고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그 만주군관 인맥들이나 이런 그렇죠. 게 주류이기 때문에 또 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순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성웅이죠. 성웅 영웅도 네. 아니고 성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퇴계이왕 네. 도산성은 엄청 잘 돼 있고 돼 있는데 그게 다 박정희 때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근현대사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민족 정체성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민족 중흥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조선시대예요. 조선. 아, 그래서 신사임당도 네, 다 그때. 예. 네. 그때 이제 몇몇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자문위원을 다니면서 각하 여기다 뭐 세우셔야 됩니다. 각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 적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받아들였죠. 이승복 동상 그건 이제 반공주의의 산물이니까. 12시면 걸어 다니잖아. 그 학교에서 12시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이제 12시면 애가 입이 찢어지면서 웃었다 뭐 이런. 우리는 걸어 다녔어요. 밤에 학교 운동장에서. 예, 박정희 시대 때 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물론 이순신 장군이 너무 훌륭한 장군인 건 그렇죠. 맞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는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얘기를 못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되니까 나 민주화 운동 했어. 그리고 나 이거 당당하게 생각해 하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40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네가 친일파 비호했지, 박정희 네가 친일파지 하면서 나오고 그 대표 사업이 이제 조선총독부 철거 및 경복궁 복원 사업. 그리고 우리가 잊혀졌지만 예전에 그거 기억 안 나요? 그 일제가 모든 산마다 철심을 박아요. 맞아요. 조선의 전기를 끊는다고. 그래서 그 뽑는 활동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몰라요, 현재까지. 그냥 지적 작업을 하는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건 일본이 조선의 정기를 곳곳마다 맥을 끊기 위해서 정을 박았다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조정이 되는 거죠.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분명히 일본이 잘못한 게 맞고 어떤 건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게 분출이 되면서 근거가 없는데 저거 저렇게 한 거야 하니까 다들 이제 그때 어떤 뒤늦게 이제 아, 그러면 근데 진짜 50년간 너무 억눌렸다. 45년에 그렇죠. 해방하고 김영삼 정권이 93년도에 그걸 했다면 그게 한 50년을. 맞아요. 예. 그리고 되게 화가 나는. 그럼 그 사이에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일파를 처단도 못한 거고. 그리고 옛날 70년대 때나 60년대 교과서 보면 되게 웃긴 게 박영효 이런 사람이 엄청 영웅 나와요. 근데 박영효 친일파를 변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윤치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때는 엄청 영웅처럼 사실 학교 교육에서 받았거든요. 맞아. 윤치호도 이렇게 변질 짜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윤치형이나 그 윤씨 일가가 이승만 정권 때 굉장히 또 잘 나갔던 집안이니까 싹 되고. 이런 게 뭐 역사학자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좀 이런 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는 지금 듣다 보니까 느낀 게 일본 전통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맞아요. 서양 맞아요. 거를 되게 그냥 넘겨준 그렇지. 느낌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탈아 입구라고 그래서 그렇죠. 일본이 근대화가 되는 핵심적인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시아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가 아니고 그러다. 철저하게 서양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의복부터 시작해서 뭐 난 자기네들이 유럽이라고 믿는 게 너무 웃겼어요. 네. 물론 그것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바꾼 거기 때문에 서양과 똑같진 않고 일본화된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것들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자기 시대로 맞춘 걸 다시 우리한테 입히고 근데 이제는 그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까지 왔다. 그렇죠. 네. 참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서럽네요. 속상하고. 나라에 힘이 없으면 맞아요. 우리 것마저도 못 지키고 남이 그 그냥 갖다 주는 대로 입히는 걸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속상하네요. 확실히 그 심 작가님의 이런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울리는 이런 그 강의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죠? 예. 자, 역사 좀 알자. 오늘 제 1탄. 1탄? 한 번 나 도와달라며. 야, 이거 무서운데요. 뭐 경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사는 심용환이라고 진짜 굉장히 유익한 그 채널이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알림 설정해놓고 보는 몇 안 되는 유익한 채널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에서 골룡골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대학살 그거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의 콘텐츠가 아니에요. 예. 굉장한 수준의 퀄리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심영환 작가의 현재 사는 심영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돈의 제목 없선 TV 역사 좀 알자!